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7은 누가 봐도 끔찍하고 트라우마를 불러올 만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꼭 잔인하고 적나라한 고어 영상들만이 진정한 공포 영상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너무 무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소문이 도는 게임 프란체스카 게임도 PG-13 등급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고 보호자의 지도를 권고하지만 청소년도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2와 3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극도의 공포심 혹은 극도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Soccer Player Freaks Out. 여러분은 혹시 로드킬 사고를 당한 동물이 머리를 부딪히고 잠시 동안 살아서 움직이는 사고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뇌에 큰 손상이 온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뇌가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4개의 다리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듯한 기이하고 무서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축구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 선수가 공을 따라가다가 실수로 상대편 선수의 발에 머리를 맞게 되는데 머리를 맞은 선수가 갑자기 뇌가 고장난 것처럼 기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바로 재생해보겠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좋지 못하지만 빠르게 공을 향해 달리던 선수는 상대편 선수와 충돌했고 이후 제자리에서 곤충처럼 몇 번 펄쩍 뛰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뇌가 경기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해서인지 제자리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출혈이나 손상 등이 점점 커지면서 몸이 버티질 못하는 모습인데 놀랍게도 이 영상은 누군가가 합성하거나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영상이 아닌 실제로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영상입니다. 기이한 움직임을 보인 선수의 이름은 압둘라흐만 알 슈아이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선수입니다. 2005년 10월 20일 경기 중에 목을 맞은 그는 극단적인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 한동안 많은 괴담의 주인공이 되었고 알 슈아비는 결국 해당 경기 중에 사망해버렸다. 고 근거 없이 많이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하여 2골을 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시 봐도 그가 경기 중 보여줬던 기이한 움직임은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네요. 제가 아는 물건들 중 제일 특이합니다. 이 물건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비췄을 땐 단순히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현재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살상병기로 진화했기 때문이죠.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드론입니다. 전 공포 채널을 다루기 때문에 고어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어 사이트에 최근 들어 유독 많이 보이는 인기 고어 영상은 전쟁 중에 드론에 죽는 군인들의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고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으니 부디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전쟁 중 드론을 만난 군인들의 감정은 무척 다양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 중 기쁨과 즐거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감정을 볼 수 있죠. 드론이 내는 소리는 일반적인 다른 소리와 같은 데시벨이더라도 더욱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들을수록 그 굉음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데 만약 전쟁 중 적군을 기다리는 고요한 상황 속에서 이 굉음이 들린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기 전차 속에 숨어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드론이 한 대 날아옵니다. 드론이 날아오는 소리에 반응하여 밖을 쳐다봤지만 자신의 위치가 들키지 않았기를 기도하며 몸을 숨겨봅니다. 하지만 드론은 노골적으로 군인을 응시했고 군인은 겁에 잔뜩 질린 채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눈앞에서 마주친 드론을 따돌리기란 불가능했죠. 드론은 그대로 군인을 따라가 전쟁의 끔찍함을 알려줍니다. 만약 전쟁에서 한번 위치가 발각된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치를 들킨 군인은 목숨을 걸고 날아오는 드론을 계속 격추해야 되지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아무런 위험 없이 드론만 계속 보내면 되기 때문이죠. 여기 한 군인이 걸어가던 중 드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론을 발견한 군인은 자세를 잡고 드론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군인과 드론의 대치는 영상을 보던 사람들에겐 1분가량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 군인에게는 누구보다 길게 느껴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결국 스스로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깊은 회의감을 심어줍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혼자 있던 상황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적군에게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화처럼 끝까지 동료 곁을 지켜주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현실에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동료를 더 괴롭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명의 군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게 되죠. 부상을 입은 군인은 조용히 동료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료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죠. 무척 슬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감정의 소멸은 감정이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소멸해야 된다는 뜻이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아이러니함.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키키키으 절검단 위험도사 케빈 맥휴의 결혼 반지. 케빈 맥휴는 아일랜드 출신의 축구 선수로 한국에선 유명하진 않지만 도네갈에서 그의 위상은 흡사 손흥민 선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에 등재된 이유는 지나치게 호탕한 그의 성격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6일 잘 나가던 축구 선수였던 그가 은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는 경기가 아닌 날에 축구를 하던 중 공이 그만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 버렸고 그것을 주우러 가기 위해 케빈 맥휴가 울타리 위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끝에 그가 차고 있던 결혼반지가 걸렸고 그 사실을 몰랐던 맥휴는 그대로 손가락이 걸린 채로 울타리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케빈 맥휴의 몸무게와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뛰며 발생한 힘을 손가락 하나가 온전히 충격을 다 흡수한 것이죠. 결국 버티지 못한 손가락은 그대로 파열되며 뼈가 반대로 꺾여 부러지고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축구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감독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한쪽 손가락이 저절로 아파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가 뼈가 다 보이며 살 끝으로 겨우 붙어 있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사고 직후의 손가락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여 SNS에 생생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그는 글을 올리며 운동 중 발생한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손가락이 작살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아픈 것은 잘 모르겠고 병원에 가고 있다고 태연히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우직한 사람이 감독이면 팀이 정말 든든할 것 같네요. 절검단 위험도 2 쿠킹 마마.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인 PETA.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회원들의 수가 약 900만 명이 존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 중에서도 자극적이기로 유명한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패러디 게임을 만들어 플레이어들에게 동물 보호에 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켓몬이 몬스터볼에 갇혀 있는 것은 서커스 공연을 기다리는 코끼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리고 포켓몬이 싸우는 모습 또한 현실 세계의 잔혹한 애니멀 파이팅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된다. 혹은 헤럴드는 동물 학대 게임이라고 주장 등 꽤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쿠킹 마마를 패러디하여 만든 마마 킬링 애니멀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단체에서 만든 게임들이 왜 전부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킹 마마는 요리 게임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면 척키의 모습과 같이 악독하게 생긴 마마가 칠면조의 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칠면조의 흔적들이 보였죠.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요리를 위해 희생된 칠면조의 깃털을 뽑는 것이죠. 미션은 간단했는데 의도와는 별개로 게임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마마보다 악독하구나 라고 말하는 칼 든 마마.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칠면조의 내장을 제거하는 것. 내장을 끔찍하게 그려두어 희생된 동물의 끔찍함을 강조합니다. 참고로 PETA에서 주는 교훈은 꽤나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게임에 대한 해석일 뿐 육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계란 요리입니다. 계란을 집어서 깨뜨리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계란을 깨뜨리면 아이러니하게도 피가 쏟아져 나왔죠. 어쨌든 미션은 성공했고 악독한 마마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느껴지는 칠면조 요리는 계속됩니다. 고기를 굽는 과정까지 왔지만 여전히 끔찍한 모습이죠. 이쯤 되면 마마가 요리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빼낸 내장까지 전부 요리하면 마마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마워, 마마는 마음이 바뀌었어 라며 악독한 마마는 사라지고 예쁘고 귀엽게 웃는 마마가 보이는데 생글생글 웃는 마마는 비건 마크를 달고 두부를 만들자고 합니다. 주방이 칠면조를 만들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깔끔하고 눈에 피로가 없습니다. 마마의 눈도 빛나기 시작하며 적당한 칭찬을 해주죠. 두부에 간장도 뿌리고 아무데나 뿌려도 성공합니다. 그렇게 비건 요리를 완성하면 PETA 마마는 칠면조를 안고 당신 덕분에 마마는 동물을 사랑하게 됐다. 이제 무고한 칠면조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겠냐고 하며 비건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검단 위험도 2. 카림 압둘라의 아기. 보통 사람이 봐도 무척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를 좋아하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더욱 보기 힘든 위험도 7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검색어입니다. 2017년 시리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머니와 시장에 있던 아기는 인근 마을에 갑자기 터진 공습으로 인해 한쪽 눈과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갓난아기는 머리뼈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뇌에 손상이 갈 정도로 연약한데 공습을 당했다니 많은 사람들이 무척 안타까워했는데 다행히도 큰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끝에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잃어버린 한쪽 눈은 시리아인들의 강인한 정신, 민족에 대한 고통, 저항 등 많은 것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눈망울이 참 이쁘고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아이가 좀 더 크고 시리아인들의 고통이 사라질 때쯤이면 아이도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서 의학 기술로 흉터도 없애고 시리아인들의 대스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전쟁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이는데 아이의 다친 눈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 인류에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치치치 절검단 위험도 2 채널 4 인터럽션 납치란 한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뺏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치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전파 납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TV나 라디오에 전파에 혼선을 주어 원래 내보내려던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전파 납치범이 말하고 싶은 방송을 하는 것을 전파 납치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전파를 조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는 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여금 긴장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파 납치가 발생된 예로 1986년 4월 27일 존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HBO 채널의 비싼 요금제가 불합리하다고 느껴 본인을 캡틴 미드나이트라고 지칭하며 전파 납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녹화되었던 화면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HBO에서 원래 송출하고 있던 영화 위험한 장난의 화면입니다. 갑자기 송출되던 방송이 끊기며 노이즈가 발생했죠. 그리고 잠시 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납치범의 불만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신가 HBO 캡틴 미드나이트다. 한 달에 12.95달러? 말도 안 돼. 다른 채널들도 조심해라. 단순히 요금제가 불만이었던 그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전파 납치를 저질러 버렸는데 결국 맥두걸은 체포되었고 5,000달러의 벌금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채널4 인터럽션은 영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인 채널4에서 발생한 기괴하고 소름 돋는 전파 납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12월 1일 새벽 1시 12분경 딘 러너와 함께하는 맨투맨이라는 방송이 채널4에서 송출 중이었죠. 프로그램은 평소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야 토크쇼에 걸맞게 가볍고 위트 있는 농담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죠. 하지만 짧게 화면이 흑백으로 변했다가 잠시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불안정한 신호는 백신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듯 몇 차례 지지직 거리기 시작하더니 형체를 정확히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불쾌한 가면처럼 보이는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지직 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시끄러운 소리들 사이에 여성이 숫자를 말하는 듯한 기계음들도 들립니다. 이내 방송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후엔 문제없이 해당 프로그램이 송출되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보였던 괴상한 이미지들은 사람들의 공포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 납치범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을 송출한 이유 또한 전혀 알 수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그저 기괴하기 짝이 없고 공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여성이 말하는 숫자는 6186을 말하고 1부터 9까지 센 다음 186을 2번 말하는데 만약 로또 번호를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해당 번호를 조합해서 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절검단 위험도 3. Chase, No face. 큰 사고를 당해도 시련을 이겨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SNS도 발달해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죠.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시련을 극복한 동물의 SNS는 보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달리 동물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귀여운 외형이 흉측하게 변해버린다면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체이스 노 페이스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안면 얼굴이 반쯤 사라진 한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명인사인 체이스는 화상 사고를 당했다거나
선천적으로 안면이 없는 질병이다 같은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체이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시 2005년 생후 4주밖에 안 된 새끼 고양이 체이스는 차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수준이었으나 주인의 엄청난 노력으로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이스의 사연을 인스타그램 등으로 전달하며 외국에서 체이스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는데, 체이스는 2019년 16년 동안 주인에게 사랑받다가 무직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로 수명을 다해 눈을 감은 것이죠.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녀가 체이스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3, 찰리 벨, 월드 레코드. 이번 검색어를 해석하면 찰리 벨의 세계 신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찰리 벨이라는 남성의 세계 신기록 도전 영상으로 그가 도전한 세계 신기록은 바로 유충 옮기기입니다. 유충을 옮기긴 옮기는데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진행된 그의 도전 영상입니다. 잠시 후 유충이 등장하는데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유충들을 오로지 입을 사용해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10초의 카운트다운 후 옮기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벨이 울리고 찰리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의 표정은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듯하네요. Live, writhing maggotry. Go on, son. Get stuck in. 찰리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옮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입으로 유충을 옮기는 것이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마음만 먹는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충이 계속 꿈틀댈 것을 생각하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찰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사회자가 찰리에게 잘 돼가냐고 물어봤는데 찰리는 대답할 틈도 없이 열심히 옮기는 중입니다. 혹여나 유충을 옮기다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입 안에서 터져버린다거나 살아있는 유충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찰리의 신기록으로 인정됩니다. 무언가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 그런 검색어였습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빕빕비읍. 절검단 위험도 1. 버칼콘. 이 작고 귀엽게 생긴 앙증맞은 녀석의 이름은 클리오네 버칼콘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유빙의 천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을 지녔는데 1.5cm의 작은 몸짓으로 수영하는 모습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정도로 무척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히 이 생물을 본다면 그날은 축복받은 날로 여기며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여 버칼콘에게 소원을 빌곤 하죠. 재미있는 점은 버칼콘의 별명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천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와 상반되는 이미지인 악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버칼콘이 식사를 하는 모습 때문인데 평상시엔 이렇게 귀엽고 이쁜 녀석이 사냥을 할 때는 머리가 쪼개지기 시작하여 악마 같은 촉수가 튀어나와 먹이를 섭취하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餌を見つけると 한 생명체로부터 꾸밈없이 악마와 천사를 동시에 볼 수 있다니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해주는데, 버칼콘은 매우 낮은 신진대사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버칼콘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난 행운으로 악마와 계약한다는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봅시다. 사실 이쯤 되면 버칼콘의 외형 때문에 키워보고 싶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버칼콘은 개량되어 대형 수족관에서 관상용으로 놓는 경우가 있지만
추운 지역에 살던 생물이다 보니 워낙 키우기가 까다로워 일반인이 구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버칼코니 키우고 싶으시겠지만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아름답듯 직접 만지고 키우는 것보단 이런 존재도 있구나 하고 그 설레임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절검단 위험도 2. 버지니아 TV 크루.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2015년 8월 26일 뉴스를 진행하던 방송사는 이른 아침부터 버지니아 주에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인터뷰를 하러 간 사람은 카메라맨인 아담 워드와 리포터인 앨리슨 파커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시처럼 순조롭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로 말이죠. 인터뷰를 하던 여성을 포함한 이 세 명에게 어디선가 괴한이 튀어나와 총을 발포했습니다. 이 장면은 생중계로 모든 상황이 노출되어 앨리슨의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과 발포음과 비명소리까지 다 송출되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무척 놀랐고 총을 맞은 리포터와 카메라맨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약 몇 시간 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앨리슨과 아담이 생방송 중 총에 맞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카메라맨인 아담이 촬영하고 있던 영상이 아닌 범인의 카메라로 촬영되어 범인의 시점으로 볼 수 있던 영상이었죠.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땐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범인이 직접 SNS에 영상을 올린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범인은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후 도주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인은 베스터 리라는 남성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두 명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죠. 베스터리는 원래 이들과 같은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언쟁 및 불화로 인해 베스터리는 해고되었고 그의 트위터를 살펴보면 그들은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코멘트를 남겨두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인지 모두들 알고 있지만 끔찍한 범행 후 좋지 못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 여부는 묻힌 채 생방송 중 총기 습격을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만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가 트위터에 남긴 글만 보고선 정말 인종차별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단순히 2년 전 언쟁으로 인해 습격을 결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검색어는 범인이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어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로 선정되었는데 여러분도 만약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명히 해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절검단 위험도 4. Body Farm. Body Farm은 농장입니다. 농장이긴 한데 시체를 키우는 농장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각지에 있는 시체를 농장 내에서 방치해두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험을 하는 것인데 만약 이 Body Farm 시체 농장을 검색하게 된다면 인간의 시체가 모자이크 없이 생생히 이미지로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 이미지를 부패 정도에 따라 비교하며 보여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체는 인간의 형태도 많이 보이고 상처도 잘 보여서 끔찍합니다. 시간이 꽤 경과된 시체는 보기에 매우 비위상하며 암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기만 해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느낌이었죠. 또한 이 검색어는 다른 검색어들과는 다르게 과학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하더라도 모자이크 없는 시체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만한 게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교육적이기도 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부패 속도를 연구했고 시신의 나이 혹은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볼 수 있었죠. 경찰견이나 수색견 등 위급한 상황에 쓰이는 동물들도 시신을 숨겨놓고 찾게 시키며 실전에 대비한 훈련도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죽음에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사망 추정 시간이나 사망 원인 등을 알아내는 법의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자료들입니다. 처음에 시체농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단순히 끔찍한 검색어라고 생각됐지만 활용도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유용한 농장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간단하고 일반적인 실험들이 아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든다면 농장에서 진행되는 실험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실험하여 토막난 시체가 얼마나 빨리 부패되는지
가방이나 상자 등 특정 사물과 함께 있을 때 시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체를 시멘트에 넣고 어떻게 부패하는지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즉, 시체가 인위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는 경우들을 시험한 것인데, 몇 가지 실험 예시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인 사건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려지는 느낌이죠. 그럼 과연 한국엔 시체 농장이 존재할까요? 한국엔 윤리적인 문제나 시신 기증자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체 농장을 개설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도 외국에 비해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이나 엄청난 규모의 테러 등은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있다면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 한국의 투표 여부에 따라 시체 농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에 투표하실 건가요?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쇼쇼시오. 별검단 위험도 3. 상케베츠 불곰 사건.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곰을 만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동화에서는 죽은 척을 하고 있으면 곰이 무시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동화 속 이야기일 뿐, 곰은 죽은 고기도 먹습니다. 곰이 먹기 좋게 누워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곰에게서 도망친다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는 곰을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곰의 무서움을 잘 모르기 마련인데, 실제로 곰에게 습격받는다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500kg의 거구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시속 60km로 뛰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의 상케베츠란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된 끔찍한 식인 불곰 사건입니다. 1915년 11월 어느 날 밤 조용한 마을에 거대한 불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자고 있을 때였고, 말이 놀라 날뛰는 덕분에 곰은 옥수수 몇 개로 만족하고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옥수수밭에 새겨진 곰의 발자국을 보고 주민들은 공포에 빠져들었죠. 그 일이 있고부터 몇 주 뒤인 11월 20일, 곰은 평화로운 마을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갑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그 거대하고 육중한 덩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언제 찢어 죽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그리하여 주민들은 2명의 포수를 고용해 곰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이 되자 곰이 익숙한 듯 마을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서 재빠른 사격으로 포획을 시도했으나 곰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불안했던 주민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핏자국이 서려있는 곰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지만 눈보라가 심해져서 끝내 곰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12월 9일, 그토록 조심하고 경계했지만 그토록 우려하던 곰에 의한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6살짜리 아이와 그 아이를 보호하던 사람이 곰에게 습격당하여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의 맛을 알게 된 곰은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6일간 토벌대를 피해 다니며 3명의 부상자와 7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끝내 곰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거대한 곰이 무방비하게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벽을 부수고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검색어였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3. 사사키 손오공. 절검단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혐오감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실제 살인 사건이 무서워 관련 기사를 보면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잔혹한 애니메이션이 무서워 역동감 있는 소리와 함께 재생되는 만화들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키 손오공은 일본의 한 개그맨이 손오공 분장을 하고 벌레를 생으로 씹어먹고 다니는 그런 검색어입니다. 먹는 종류 또한 다양하여 바퀴벌레나 지렁이, 거미, 진해, 매미 다 먹습니다. 벌레를 처음 먹게 된 계기는 어이없게도 또래 아이가 강제로 매미를 먹였는데 의외로 맛이 좋아서 쭉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유쾌해 보이는 그의 성격 덕분에 대부분의 절검단처럼 엄청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前触れもなくいきなり食べないでくださいね。おお、元気元気。うわ、いただきますよ。おーおお、酸っぱい、いいね。これぐらいになると、お、いった調子出てきたじゃないですか。 그리고 보기 제일 힘들었던 영상은 바로 벌레를 갈아 마시는 영상이었죠. ほら、結構入ったよ。ただこれデビアコクローチね、南米産デビアコクローチだけだとね、なんか練乳みたいで、ほらいい感じよ。どう？ほら舐めてるもんこいつ。お、スタート。おいしいね。 다른 절검단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보면 볼수록 속이 많이 메스꺼워지는 그런 검색어였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3, 진짱, 미래의 상도.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변화에 대해 예측한 그림입니다. 1992년부터 2242년까지 총 8번의 분기점으로 예측하였으며 2015년까지의 신짱은 실제로 방영된 짱구의 모습이고 그 이후부터는 임의로 변화를 예측한 모습인데 짱구가 방영될 때마다 눈매의 날카로운 정도나 얼굴의 둥글둥글한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호불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작화가 계속 변화하다가는 미래엔 이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한 모습인데 그럼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1992년 흔히들 데빌구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무척 사악해 보이긴 하네요. 1997년 조금 더 순하고 귀여워진 모습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의 짱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2005년 눈이 좀 더 커지고 얼굴도 살짝 길어졌네요. 이 모습도 귀엽습니다. 2015년 얼굴의 형태가 부메랑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상 범주입니다. 2030년 얼굴의 형태가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입의 위치도 무척 부자연스럽죠. 2045년 어디가 입이고 손이 어디 달려있는지 점점 식별하기 힘들어집니다.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네요. 2060년 더 이상은 인간의 형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예 입은 얼굴과 분리되어 팔 위에 안착해 있고 눈썹이 머리를 뚫어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은 두 팔과 다리 말고도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네요. 2242년 마치 폭탄에라도 맞은 것처럼 온 몸이 종이처럼 구겨져 있고 피부색도 빨갛습니다. 바지는 얼굴을 관통해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으며 눈은 하나로 붙어버려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 모습이 짱구라고, 아니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밝고 귀여운 짱구의 모습이 사라져서 충격적인 검색어였습니다. 마치 짱구야, 아빠를 속인 거니만큼 무서운 검색어였네요.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잉잉이응, 절검단 위험도 2, 아울스카우트. 아울스카우트란 포토그래퍼인 토드 박스터가 발표한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의 모험을 사진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등장하여 어린 아이들만의 힘으로 고비를 헤쳐나가며 모험을 하는 내용인데 사진을 보면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AI로 만들어진 사진 같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발표되었을 땐 2010년으로 아직 AI 제작 기법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과거부터 활용했던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AI에게 그림을 요청하면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본따오는데 AI의 모티브 중 하나인 그림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확실히 2010년에 발표했다고 믿기 어려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반전 또한 충격적이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울스카우트.
마치 동화책의 내용인 것처럼 장식해 두었습니다. 배경에 있는 자연들이 참으로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의 아이들입니다. 수많은 배지를 몸에 두르며 어리지만 서투르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주죠. 얼굴은 문양으로 칠해두었고 동물을 몸에 감싼 채 절제되어 있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 밤에 남자아이가 실수로 손전등을 놓친 모습입니다. 그 찰나에 놓친 순간을 포착한 모습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서 손전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전등을 땅 속에 놓치고는 그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숲속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이 어린 베테랑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전등을 꺼내기 위해 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봅니다. 굴 속엔 올빼미가 있었군요. 올빼미도 갑자기 손전등이 떨어져서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맨손으로 땅을 헤집던 소녀는 결국 손에 부상을 입고 맙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비입니다. 비교적 작은 상처에 무난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날엔 물에 빠지기 때문이죠. 신발이 다 벗겨지며 눈조차 뜨기 어려워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이는데 다행히 걸스카웃의 아이가 도와줘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쉴 틈도 주지 않고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강한 바람이 여자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립니다. 보이스카웃의 아이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자연재해는 홀로 맞서기엔 너무 거대한 힘이었죠. 그렇게 여자아이와 이별한 보이스카웃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보이스카웃의 아이와 마주보고 있는 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아이는 어떻게 이 상황을 현명하게 너무 현실성 있게 그려졌고 아무 검열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1. 엘라베마주 전자레인지. 만약 살아있는 생물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아보자면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이용해 음식에 있는 물 분자를 빠르게 진동시켜 발생하는 마찰열로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생물을 넣는다면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물 분자를 빠르게 진동시켜 겉면부터 태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괴담 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애완동물을 넣지 말라는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넣고 돌린 다음 고소를 한 사례가 있다는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미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보니 정말 있던 일 같이 느껴지는데 이 괴담에서는 고양이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져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검색어 엘라베마주 전자레인지는 지금까지 들은 어떠한 전자레인지 괴담보다 충격적인 실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2002년 미국의 엘라베마주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립니다. 고작 14개월밖에 안 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방사선 피해를 입었지만 운 좋게도 아이의 아버지가 제때 발견해 곧바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조사를 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신병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아이와 어머니 둘만 집에 둔 것은 아버지가 실수임을 인정했지만 2003년 재판 결과 결국 정신병을 가진 아이의 엄마는 25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치매 노인이 아이를 아궁이에 넣고 삶았다는 괴담만큼 무서운 검색어였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1. 엔젤 메이커. 제1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헝가리의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나갔고 마을엔 오직 남편을 잃거나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들만이 남아 마을엔 남자가 부족했죠. 따라서 여자들은 제한적으로 활동을 허락받은 포로들을 데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빈자리는 포로들이 메꾸게 되었죠.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는데 전쟁을 마치고 왔지만 엄청난 보수를 쥔 것도 아니었고 여성들 또한 원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여성들은 조산사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들은 엔젤 메이커라고 불리는 궁극의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산사에게 받은 엔젤 메이커는 말 그대로 정말 헝가리의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사실 엔젤 메이커라고 불리는 이것은 비소라고 불리는 독약의 일종으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남편에게 몰래 먹이는 용도였죠. 그리하여 1914년부터 1929년까지 헝가리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살되며 엔젤 메이커라는 지적이고 공포스러운 독약이 유행했었습니다. 헝가리 남자들도 지옥 같은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왔지만 당시엔 가부장적인 모습을 버리기 힘들기에 가족들과 소통이 잘 안 되었을 테고 전쟁터에서 지내온 시간이 아내가 불륜 상대와 보낸 시간보다 값지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에 심리적으로 또 다른 전쟁터에 놓여진 기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연 당시 헝가리 여자들이 비소라는 물질을 몰래 투여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어떠한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검색어, 비소를 뜻하는 독약, 엔젤 메이커였습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지읒, 절검단 위험도 3, 잭, Y. 스콧 파일맨. 이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잭 파일맨이라는 남성과 스코트 파일맨이라는 남성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며 두 사람 모두 네크로필리아입니다. 네크로는 그리스어로 죽음, 시체를 의미하며 필리아는 그리스어로 사랑, 우애를 뜻하죠. 즉 네크로필리아는 시체를 사랑하는, 시체를 보고 흥분하는 이상성욕자입니다. 파일맨 가족은 아들과 아빠 둘 다 시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상성욕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신체의 일부를 직접 먹어보는 것이었죠. 아무리 이상성욕이 강하다고 하지만 친아들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 또한 만만치 않은 네크로필리아였습니다. 아들인 잭 파일맨의 소원은 자신의 신체를 누군가가 먹어주길 원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두 사람은 환상적인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의 한쪽 다리를 뼈가 보일 정도로 베어낸 다음 그것을 기념하여 사진을 촬영했고 그 사진은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3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위험도 3밖에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 사진은 챔버 오브 호러스라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유령의 집 사진일 뿐입니다. 컨셉 사진인 것을 알고 봐도 모자이크 없이는 대부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리얼한 것이 특징이죠. 이 공포의 집에서 20분 정도 투어를 할 수 있는 티켓 한 장의 가격은 약 $20 정도지만 2019년 9월 9일 챔버 오브 호러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챔버 오브 호러스를 운영하던 워딜 부부는 티켓 판매 수익 중 $7,000를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에 기부했는데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시즌에 미리 공지를 하고 기부까지 한 것을 보면 공포의 집이 인기가 없어서 닫은 것이 아니라 워딜 부부가 이젠 좀 쉬려고 문을 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2, 정글 CM. CM이란 Commercial Message의 약자로 광고 방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무엇을 광고하는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일본에서 심야 방송 중 송출된 두 개의 광고 방송은 무엇을 광고하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고 심지어는 CM에서 보여주는 영상이나 흘러나오는 노래까지도 공포스러워서 현재까지도 많은 일본인들이 지면을 떠오르게 하는 공포의 C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정글 CM은 총 2개의 버전이 있으며 첫 번째 CM은 하트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CM은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의 실루엣이 비춰지며 빠르게 전멸하여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어떤 CM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의 영상도 섬뜩하지만 BGM이 제일 무서웠다고 하며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오염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CM을 볼 텐데 두 번째 CM은 눈이 아플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편의 CM 또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추측하길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붕괴 후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경제적 여유 같은 문제 때문에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일이 적어져서 저출산 문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에게도 해당되는 CM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도시괴담처럼 숨겨진 세 번째 CM도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CM은 공포스러운 노래에 맞춰서 심야 프로그램 따위 망가져도 좋다라고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서 혼자 심야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방송들이 나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3. Justice Yeldham. 저스티스 옐덤의 본명은 루카스 아벨라로 호주의 노이즈 아티스트입니다. 노이즈, 음악이란 대중적이지 않고 실험적인 음악으로 일반적인 악기가 아닌 어떠한 사물이든 소리를 낸다면 그 사물이 악기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악기는 바로 유리입니다. 그는 종종 공연 중 입으로 유리를 깨서 깨진 유리 조각을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데 몇몇 공연들은 유리로 인한 과도한 출혈로 인해 신문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표정으로 관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다른 아티스트들은 그의 공연을 피와 음악을 넘나드는 스포츠라고 표현합니다. 유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금속을 악기로 사용하는 그는 금속 내부의 공명은 수정처럼 아름답다고 했는데 구글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80%는 유리를 물고 있는 사진, 20%는 피를 흘리는 사진으로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연 영상을 직접 보았지만 언제나 노이즈라는 장르의 음악은 아직 제가 이해하기는 힘든 장르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그의 공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유리로 내는 소리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체첸이라는 러시아의 공화국을 아시나요? 인구의 96% 이상이 체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오래전부터 동북 카프카스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카프카스 일대에 대한 정복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을 카프카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카프카스 전쟁은 1859년에서야 마무리되었고 러시아가 비로소 그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1991년 11월 1일 러시아가 체첸을 자치공화국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인 이치케리아 체첸 공화국이 생겼고 1994년 러시아와 이치케리아 체첸 공화국 사이 체첸의 주도권을 가운데 두고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체첸 전쟁이라고 불렀죠. 체첸은 완벽한 독립을 꿈꿨고 체첸 내부에서는 체첸인만이 있기를 바랬기에 그 외 인종은 모두 없애버리는 인종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체첸의 정신이자 일종의 구호로 불리는 것이 바로 체첸 클리어입니다. 하지만 체첸인들은 무척이나 잔혹했고 폭력적이었으며 체첸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을 잔혹하게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사람들은 그 영상의 제목을 체첸 클리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상뿐만이 아니었죠. 체첸 군인들은 문후 하는 영상을 여러 개 촬영하여 전파하였고 체첸군들은 딱히 폭력성이나 잔혹함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갱단이 하는 것처럼 적국을 포함한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하여 체첸클리어는 체첸군들의 학살 동영상들을 일컫는 일종의 고어 영상 시리즈를 부르는 단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첸클리어 중 제일 악명을 떨친 영상은 1998년 8월에 체첸이 러시아의 다케스탄을 침공하며 검문소를 운영하던 러시아 군인 5명을 하는 영상은 악마가 촬영한 영상으로 유명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5명의 러시아군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중에서는 19살의 어린 러시아 소년군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소년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카우프만. 카우프만은 겁에 질린 채 체첸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화약고의 위치를 알려주며 전의를 상실하고 살기만을 바라는 모습이죠. 물론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어린 나이에 잔혹하기로 소문난 적국의 군인들에게 포위된다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하지만 끝내 체첸군들은 카우프만을 구타하다가 끔찍한 마무리를 하고 그 모습조차 촬영하여 평생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체첸클리어의 영상은 여러 개가 존재했는데 카우프만 비디오만큼 유명한 체첸클리어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영상은 1차 체첸 전쟁 중 촬영한 영상으로 1996년 4월 12일 테미르 블라토프의 부하들이 4명의 러시아군을 영상입니다. 이 러시아군들은 18살, 19살의 어린 나이였고 이 어린 나이의 군인들에게 하며 질문을 던졌고 끝내 한 명도 살리지 않는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한 아이들을 살려둘 마음은 없는 마당에 까지 해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은 몇 세기가 지나도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렇게 공포심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잔인한 스너프 필름은 시리즈처럼 존재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뒷세계에서 떠돌아다니던 체첸클리어 영상들은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면서 라이브리크라는 사이트에 업로드되었는데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느 국적의 어떤 연령대이든 인간의 잔혹성을 다시 느끼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 체첸클리어의 영상만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던 워로드47이라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검열이 심하지 않은 시대였고 사이트 자체도 전쟁이나 사망, 사고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보니 대부분의 고어 동영상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유독 체첸클리어 영상만 여러 가지 소음들이 발생되면서 결국 업로드됐던 체첸클리어 영상들은 하나둘씩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체첸클리어 영상의 일부는 현재는 찾아볼 수 없거나 영상의 전체를 볼 수 없는 일명 로스트 미디어가 되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끔찍한 영상을 소장하며 희소성의 가치를 유지 중인 고어 매니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1980년 일본 아이돌 그룹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황금 같은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인기도 잠시일 뿐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일본 대중들의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큰 전성기 이후 맞이한 침체기라서 그런지 일본 아이돌파는 엄청난 빙하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 빙하기 속에서라도 존재하는 소수의 팬덤들을 잡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지하 아이돌입니다. 인파가 많아 소통하기 어려운 양지보다는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활동하다 보니 팬과 아이돌이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지보다는 논란을 걱정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공연의 짜임새나 진행이 자유롭고 독특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1에 위치한 지하 아이돌 수박은 한 남자 팬에게 강제로 세제를 먹이고 멤버를 AV 배우로 강제 데뷔시키는 플랑크 스타즈라는 논란이 가득한 지하 아이돌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플랑크 스타즈가 공연 중 했던 맵디 매운 퍼포먼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팬에게 수박 토해내기. 플랑크 스타즈의 논란 중에서도 의외로 호불호가 갈리는 논란 중 하나입니다. 라이브로 수박 빨리 먹기 경쟁을 하는 중 입으로 수박을 베어 물어 마치 어미새처럼 팬들의 입에 수박을 토해내는데 팬들은 그 밑에서 입을 벌려 수박을 받아 먹는 퍼포먼스입니다.
씹은 수박을 얼굴에 토해내고 받아먹기까지 하는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인데 팬들은 즐거운 눈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팬들에게 간식을 선물하는 모습이죠. 이 문제의 장면은 동영상으로 남게 되어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1까지 등극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너무 더럽고 혐오스럽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도 기쁜 걸까?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공연 중 갑작스러운 자유시간. 프랑크 스타즈의 멤버 라이라이가 공연 중 돌발 행동을 한 장면이 포착되었죠.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라이라이가 갑자기 무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달려간 곳은 츄러스 가게. 무대와는 상관없이 츄러스를 사러 온 것이죠. 츄러스를 기다리며 팬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츄러스를 산 그녀는 마이크 대신 츄러스를 잡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AV 강제 데뷔. 아이돌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 플랑크 스타즈는 행사와 관련된 티켓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켓은 각 멤버별로 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자전거를 부상으로 받게 되고 제일 낮은 순위권의 멤버는 AV 배우로 강제 데뷔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데 플랑크 스타즈 멤버 중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프리짱이 AV에 출연하게 되었죠. 그런데 프리짱이라는 멤버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짱은 플랑크 스타즈가 발표한 새 멤버로 그룹과 아무 연관 없는 강아지였죠. 실제로 멤버가 AV를 촬영하는 일은 없었고 저 포스터는 단지 컨셉으로 찍고 AV처럼 합성한 표지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욕해 프리짱은 정식 멤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리짱과 별개로 원숭이도 정식 멤버로 넣어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세제 강제로 먹이기. 플랑크 스타즈는 공연을 보러 온 남성 팬에게 강제로 세제를 먹였습니다. 해당 팬은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거듭되는 강요로 결국 세제를 마시게 되었는데 남성 팬의 정말 싫은 표정과 장난기 가득한 멤버의 웃는 사진은 소름 끼치는 한 컷을 완성해냅니다. 아무래도 평소 어떠한 장난을 해도 용서해주는 팬들, 아니 오히려 좋아해주는 팬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는데 플랑크 스타즈는 세제를 먹인 후 해명을 한 것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죠. 평소에 라이브를 할 때 팬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쓰는 편인데 이날 장난으로 세제를 먹이게 했다고 말했다가 더욱 큰 논란이 되자 마시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 라고 하는데 세제를 먹고 안전한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쯤 되면 왜 팬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다섯 번째, 헬 라이브 시리즈. 지금까지 들은 플랑크 스타즈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대 안전이나 정상적인 공연을 위해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우선 공연 중 술을 과하게 마셔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고 무대 천장을 망치로 부수며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일삼았는데 사실 플랑크 스타즈의 팬들도 이러한 멤버들을 좋아하는 만큼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팬들끼리 우통을 깐 상태로 스모를 하다 경찰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들과 그룹이 만들어낸 최악의 공연 시리즈 중 하나인 헬 라이브 시리즈입니다. 플랑크 스타즈의 노래 중에서는 가사에 선정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된 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그 가사를 자체적으로 입으로 삐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헬 라이브라고 불리는 무대는 이러한 기괴한 가사에 맞춰 남성 팬들이 단체로 노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통을 다 벗은 채로 일부는 나체인 상태로 말이죠. 옷을 다 벗고 몸을 부딪히는 지하 무대의 남성 팬들 사이에서 밝은 표정으로 공연하는 여자 아이돌들은 꽤나 거부감이 드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그 주변엔 살아있는 귀뚜라미 약 300마리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나체로 온 몸에 기름칠을 한 상태로 목마를 타고 있는 팬도 있었는데 얘기를 듣고 있기만 해도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맨정신이 맞나 의심되는 공연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대를 제외하고도 더욱 자극적인 공연들이 많았으나 설명을 적는 것만으로도 노란 딱지를 받을 만한 내용이기에 플랑크 스타즈의 무대를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공연하는 모습만 본다면 일반적인 아이돌처럼 예쁘게 공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과연 이들의 문화는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들만의 문화의 하나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암살자는 우리에게는 히트맨 또는 어쌔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총이나 칼 혹은 독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직업으로 암살자를 묘사할 때는 항상 조용하며 화려하고 냉정하고 날카롭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암살자들의 모습도 그러하였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실존했던 암살 집단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리괴. 첫 번째, 비샤카냐. 젊은 소녀들로만 구성된 인도의 암살자들입니다.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의 총리였던 차나키아. 그가 쓴 고대 인도 논문을 살펴보면 비샤카냐는 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녀들은 미트리다티즘이라는 훈련 방식을 사용했는데 죽지 않을 정도의 독을 신체에 투여하고 해독하기를 반복해서 독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훈련법은 주로 왕들이 권력을 가진 후 독살이 두려워 소량의 독을 조금씩 투여했는데 비샤카냐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독과 해독제를 식사처럼 투여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피는 일반인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비샤카냐 사이에서도 독기가 강한 비샤카냐는 피부에 닿기만 해도 중독시킬 정도라고 하니 아름다운 외모로 타겟을 유혹하여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은 그녀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다면 비샤카냐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샤카냐는 오직 선택된 여성만이 될 수 있었는데 태양이 치트라를 지나갈 때 음력 14일에 태어난 소녀는 결혼을 해도 6개월 안에 남편을 죽여 과부가 될 운명으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주변 사람들을 불운하게 만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카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녀들의 목에는 비샤카냐를 상징하는 푸른색의 별을 새겨두었다고 하는데 만약 아름다운 인도 여성이 접근해 온다면 목에 푸른 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인 주식회사.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미국 동해안에서 활동하던 그야말로 전문 암살 집단입니다. 당시 무력과 공포로 의류 시장을 점령하던 루이스 부칼터가 설립하였으며 조직원들은 마치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듯 편의점에 걸려오는 전화로부터 암살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뢰는 갱단 두목들이 요청하였기에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물불 안 가리는 집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집니다. 조직원의 배신으로 인해 살인 주식회사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약 1000명 정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100명은 단 한 사람, 해리 스트라우스라는 인물이 혼자 저질렀죠. 동료들은 해리를 펩이라고 불렀습니다. 펩이 의뢰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총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 얼음 송곳을 이용할 때도 있었죠. 익사, 생매장, 직접적인 상해 등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경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인데 불시에 그의 몸을 수색하더라도 단서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평소엔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사용할 무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보수는 대부분 하나로 약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당시 시세를 생각해보면 많은 돈이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값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발상이었죠. 전화로 은밀하게 암살 의뢰를 받던 소설 같은 이 집단은 리더인 부칼터가 잡히면서 전기의자 사용을 받고 해체되어 그 자취를 감추었지만 체포되지 않은 이들이 숨어서 얼마나 더 많은 살인을 했을지 영원히 미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암살 교단.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하사신으로 훗날 영어 어쌔신의 어원이 됩니다. 하사신은 페르시아어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승에 따르면 이들이 암살을 하기 전 환각제를 복용하고 나섰기 때문에 하사신으로 불렸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등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어쌔신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사용할 만큼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수준 높았습니다. 이러한 하사신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었는데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통해 소수정의 암살자들을 육성했고 상부의 명령에는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했죠. 만약 이 어려운 훈련을 모두 견딘다면 암살을 해야 되는 타겟이 정해지고 임무는 대부분 혼자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타겟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곳에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비밀리에 훈련된 암살 집단이다 보니 그 수와 힘을 예측할 수 없어 더욱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공간일수록 임무의 위험도는 커졌고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암살자들을 자기 희생자라는 뜻을 가진 피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명령만 내린다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교한 암살 집단이었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벽한 통제를 하려면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세뇌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린 소년을 세뇌하기 위해 이들은 인공 낙원을 만들었는데 세뇌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우선 세뇌시킬 소년을 정합니다. 관찰을 거듭하여 눈에 띄는 잘 훈련시킨다면 쓸만한 소년을 말이죠. 그리고 그 소년에게 접근하여 몰래 환각제를 먹이는데 소년은 영문도 모르고 환각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을 때 소년을 인공 낙원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 낙원은 암살교단이 쿨안에 적혀져 있는 것과 똑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세상입니다.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엔 포도주와 꿀의 강이 흐르고 절세 미녀가 다가와 고기와 과일을 먹여주는 꿈같은 지상 낙원에서 생활하도록 하죠. 그리고 소년에게 다시 수면제를 먹인 후 소년이 눈을 떴을 땐 소년이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암살 교단의 장로가 소년에게 접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말이죠. 장로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소년은 대답합니다. 낙원에서 왔습니다. 쿨안에 쓰여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장로가 말합니다. 그래, 믿어주마. 내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마. 대신 목숨을 바쳐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알라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만약 목숨을 바치게 된다면 순교자로서 낙원에 갈 수 있을 테니깐요. 이렇게 거짓된 낙원을 맛본 소년은 평생 그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려운 훈련 끝에 피다이로 생을 마감해도 불만이 없는 이유였죠. 환각 물질을 입에 넣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어쌔신의 어원을 알고 나니 그들은 사실 쿨안의 지상 낙원에 가고 싶은 거짓말에 속아버린 슬픈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종, 장애, 성별 등 아무런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마인드인 PC주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로 향하기 위해 흑인을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장애인이 주연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1998년 플레이스테이션의 한 게임은 장애인, 여자, 사회적 약자를 등장시켰다가 게임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처분되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스릴 킬이라는 게임인데 1998년엔 사람들이 PC주의를 아직 인식하지 않은 때였고 설령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게임의 약자가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가운 일일 텐데 그렇다면 왜 PC주의를 게임에 넣어서 게임이 발매 중지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익을 스릴킬의 스토리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죄를 지은 10명의 영혼들이 지옥의 여신 마루카를 만나게 됩니다. 마루카는 죄인들이 참가하는 격투 대회를 열었고 그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그 격투기에 참가하는 캐릭터들이 바로 신체 콤플렉스가 있는 남성이나 혹은 남성 혐오증에 걸린 어린 서커스 여자 단원 등 조금 많이 자극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캐릭터가 자극적인 만큼 하는 행동 역시 과격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격투가 시작되면 게이지를 모을 수 있었고 게이지를 다 모으게 된다면 상대를 처형시킬 수 있었는데 캐릭터마다 처형 모션이 달랐고 그 중에서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처형 장면이나 노출이 심한 캐릭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소음이 많아 정식 출시를 취소해버렸죠. 그렇다면 대체 지옥에서 격투를 하는 캐릭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벨레도나 직업은 주부이자 도서관 사서입니다. 나이는 23살이며 사망 원인은 목욕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사망했죠.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학대가 취미이며 좋아하는 것은 캐슈와 초콜릿 쿠키입니다. 지옥 격투에서 승리하여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엔딩을 볼 경우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되어 숨겨놨던 가죽 옷과 전기 채찍으로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클리터스 직업은 사냥꾼이고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사망 원인은 기생충 감염으로 죽었으며 동물을 괴롭힌 전과가 있습니다. 인간을 재료로 만든 소세지를 몰래 팔다가 결국 본인도 그 소세지를 먹고 감염되어 사망하게 되죠. 엔딩은 소세지 공장의 위생 검사를 하러 온 공무원을 기계로 밀어넣어 소세지로 만듭니다. 닥터 파우스투스 37살의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이고 동물을 해부하는 것이 취미인데 생긴 것처럼 정신이 나가버려서 스스로의 턱에 곰 덫을 이식하여 사망했습니다. 엔딩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본인과 똑같이 곰 덫을 이식합니다. 인프 39살 공무원입니다. 취미는 아주 건전하게도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좋아하는 음식도 평범한 캐비어 요리였죠. 단순히 짧은 다리가 콤플렉스였던 그는 억지로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을 이식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엔딩은 나폴레옹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키가 커져 대통령에 당선되는 꿈에서 깨어 의족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 중 제일 정상적입니다. 맘모스 26살의 우체부입니다. 취미가 소프트 재즈 감상이고 좋아하는 음식이 감자만두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정말 조절이 안 되는 수준이라 사망 원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생긴 것도 마치 헐크처럼 생겼습니다. 엔딩은 새 삶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오드볼 FBI 소속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러입니다. 31살이며 원래는 살인범을 연구하다가 스스로 살인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복을 입고 있죠. 사망 원인은 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제자의 실수로 총격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엔딩에서는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사람을 살해하고 똑같이 구속됩니다. 토멘터 51세의 판사로 취미가 무척 특이합니다. 돋보기로 개미를 태워 죽이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취미인데 그의 가학성은 동물에 그치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고문 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가 성립되어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옥 격투에 참가하게 됐죠. 좋아하는 음식은 마요네즈를 듬뿍 뿌린 베이컨 치즈 햄버거입니다. 엔딩은 역시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죄인을 고문실로 데려와 고문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이올레 19살의 서커스 단원입니다. 몸을 꺾는 묘기인 컨토션이 주특기인데 남성 혐오증에 걸린 그녀는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엔딩을 볼 경우 서커스 중 무대에 난입한 남자의 목을 꺾어 버립니다. 좋아하는 것은 프레첼입니다. 격투 중 인간이 아닌 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며 그녀가 남성 혐오증에 걸린 이유는 공연 탈의실에서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급습당하며 생기게 되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혐오증이 생길 만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토너먼트를 개최한 비밀의 신 마루카. 그녀의 스토리는 비밀로 공식적으로 공개된 부분은 없지만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그녀가 주최한 대회에서 싸울 수 있는 장소는 고뇌의 방, 화장터, 정신병원 등 보기만 해도 음기가 가득한 곳들이었고 스릴킬은 너무 자극적인 설정들과 많은 논란으로 인해 미출시되었지만 스릴킬과 똑같은 엔진을 사용한 우텐클랜 샤오린 스타일이 발매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정식 출시하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텐 클랜이 나와 당황스럽지만 멤버들이 직접 더빙도 하고 음악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게임 설정 자체와 행동 묘사는 잔혹하지만 게임성으로는 진심이었다는 점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스릴킬이 미발매된 것이 많이 아쉬웠는지 개발자가 특별한 장난을 해두었죠. 발매를 위해서 많은 검열 후에 출시된 우텐 클랜 샤오린 게임 설명서에 인쇄되어 있는 특별한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검열되지 않은 피 튀기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릴킬이 출시 준비를 하던 시절은 PC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순수하게 잔혹성 하나만으로 출시가 어려웠을 만큼 지금 다시 봐도 기이한 게임인데 발매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몇몇 캐릭터들은 아직까지도 팬아트가 나올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캐릭터들일지 짐작은 됩니다. 캐릭터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중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가 점점 커져 세계에서 가장 큰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중국에서 행해지는 장기 이식은 장기 기증자가 비자발적인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사형수의 장기를 쓰지만 그래도 수술건에 비해 장기가 턱없이 모자르다 보니 교묘한 수법으로 납치한 다음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죠. 사실 그렇게 교묘하게 납치하지도 않습니다. 길거리에 만만한 타겟이 보이면 대놓고 납치를 시도하는데 중국에서 길거리 납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촬영된 CCT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핸드폰을 보며 걷습니다. 일상적인 도시 한복판이죠. 그런데 갑자기 흰색 차량이 나타나더니 멈춰서서 내린 남자가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남자는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고 핸드폰을 보던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차에 타게 되면 온갖 수모를 겪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고통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몸싸움은 격렬하게 이어집니다. 약 1분간 지속되던 몸싸움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타난 오토바이와 함께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마침내 여성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성을 그냥 가게 두었습니다. 중국에선 워낙 흔한 일이고 본인 가족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2023년 중국의 한 틱토커가 우연히 발견한 인신매매에 관련 의혹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은 레딧에서 화제가 되며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영문도 알 수 없이 모든 사이트에서 영상들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중국에 있는 폐허 수족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틱토커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지하 방공호를 탐방하던 중 수십 개의 인형을 발견했고 그 인형들이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장기가 적출된 듯한 모습의 시체들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체들은 약 1, 2년 정도 지하 방공호에 있는 물속에 방치되어 매우 불어있던 상태였고 그 모습이 마치 폐쇄된 수족관에 버려진 물고기와 비슷했죠. 인간이 아닌 쓰고 버려진 장난감을 보는 듯 했습니다. 兄弟们，防空洞里面那个实验室，一池子小孩。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시 실제로 촬영됐던 중국 폐허 수족관의 영상입니다. 바닥은 물로 차 있었고 빛과 소리가 차단되어 어둡고 습한 환경이었죠. 바닥엔 정체 모를 얼룩들과 천 같은 것들이 있었고 무언가를 담궈놓기 위한 돌로 된 욕조가 보였는데 这小孩的帽子。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물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돌로 된 욕조는 일반적인 크기의 욕조가 아니었고 수영장처럼 무척이나 거대했는데 그 거대한 크기의 욕조에 너무 물에 불려진 탓에 인형처럼 보이는 시체들이 가득 담겨져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욕조에 담겨져 있던 물의 색깔은 물과 피가 섞인 채로 3년간 고여 있다 보니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지면의 공포감을 일깨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한 번 모자이크를 했다가 여전히 역겨운 느낌이 강해서 2번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그 느낌이 남아있기에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池子里边看一点细节啊！我去，福尔马林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我记得福尔马林就是水啊。 한번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방문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핸드폰으로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며 실시간임을 인증해주는데 당시 빠르게 여러 플랫폼에 확산되며 이 동영상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유도 모른 채 삭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대부분 새로운 계정이거나 조회수가 무척 낮은 업로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글들이었는데 영상이 삭제되고 다시 올라오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겠죠. 남성은 욕조를 촬영하고 나서 재빠르게 나왔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지독한 냄새와 빛과 소리가 차단된 공간, 바닥은 물로 가득 차 있는 어둡고 아무도 없는 방공호를 두려움에 다시 갈 생각조차 못할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我要走了，看我的鞋啊！我去， 질척거리는 바닥을 헤엄치듯 나오는 남자. 拜拜拜拜。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많았는데 과연 욕조가 들어있던 방, 입구에서 촬영되었던 이 페트병들은 어디에 사용됐던 물건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 시간이 조금 흐르고 기억에서 지워질 때쯤 이 영상을 봤던 것이 기억난다면 이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삭제되었다면 이 영상에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진짜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 만약 그 의혹들이 진짜가 맞다면 이 영상을 촬영했던 남성이 현재 살아있을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